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 최형두 전 청와대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고 지역위원장 하귀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랜만에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근거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 집행하자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반발하며 박종훈 교육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건 왜 그랬을까인데요. 도교육청이 절차를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예. 우선 이거 문제된 내용이 뭔지를 한번 따져보면 네. 현장 학습 체험 활동 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교육청이 그 전에 먼저 애들 그 무상 교육의 일환으로 수학여행 경비 네. 그리고 교복 체육복 이 지원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근거 조례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근거 조례가 없던 거를 알고 이제는 체험 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안을 그래서 수학여행 경비나 체육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더니 왜 그 전에 먼저 근거 없이 지출했냐고 도의회로부터 이제 질타를 받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도교육청이 알고도 의회를 무시하려고 그랬던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왜 그랬을까 놓고 보면 이게 무상 교육의 그 일환에 수학여행 경비라든지 어떤 체육복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정도는 학교 운영 경비로 포함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이제 나중에 그 절차 규정을 보니까 우리 그 현장 학습 활동 지원 조례는 수학여행 경비는 저소득층과 관련된 한정돼 있거든요. 모두에게 다 주어지지 않는도록 돼 있으니까 이건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개정안을 냈더니 먼저 지출하고 개정안 낸다고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볼 때 고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절차에 맞춰서 지금 바꾸는 건데 어쨌든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과 요구를 받은 교육감이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태에 대해서 한국당 이병희 의원은 이번 도교육청의 행정은 불법이며 잘못된 행정이다. 나아가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이게 사실은 의회와 행정부, 집행부의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났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무상교육 바람 그리고 무상복지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행정부의 의식을 분별력을 잃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교복 이 수학여행 지원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집이 사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수학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생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생들에게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주는 정도면은 사실 족한 거지. 이게 마치 누구나 다 수학여행 경비가 없으면 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지금 교복도 준다 그러죠. 그다음에 체육국까지 나오는데 체육 시간이나 제대로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육이고 제대로 된 교육이고 이런 건데 우리 예산이 뭐 누가 뭐 누굽니까 유명한 부자가 돈을 왕창 내어서 막 펑펑 쓸 수 있게 해줬다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을 하나하나 정말 알토란 같이 꼭 필요한데 또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이걸 아무 근거도 없이 지출했다는 것도 문제고 예산이 또 규모도 작지도 않습니다. 한 70몇 억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하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도의회도 이 집행 과정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 사태를 두고는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도의회에서는 공식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상당히 초강수로 보입니다만 아직 도교육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쿨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도 고의는 아니었고 그 어떤 업무 착오 또는 판단 미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께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떤 무상 복지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전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또 집행해서 놓고 보면
의미 없는 도로에 보도블록 까는 것보다는 이 학생들의 체육비나 그 체육복이나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의 각 가정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 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쿨하게 사과하고 업무 재발 방지 약속하고 네.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앞서 잠깐 짚어주셨듯이 어쨌든 의원들 역시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 비판에서 자유롭진 못하겠어요. 네, 교육위 소속 위원들이 그래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2019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교 기본 운영비 명목으로 편성됐던 이 비용, 수학 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를 짚어내지 못한 것에서 네.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표병호 위원장이 도의원으로서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해야 하는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무를 느낀다, 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병희 의원도 도교육청이 근거 없이 예산을 수립 집행한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도 책임이 있다, 도의원도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뭐 이 모습은 바람직한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참 무상 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분별력 있게 해야 됩니다. 네. 이 OECD 국가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그 보편으로 보편 무상, 말하자면 무조건 무상으로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앞선 도교육청 예산 선집행 부분도 이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인데요. 또 하나 짚어볼 사안은 바로 예산안 편성에서 분석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허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허와 실에 대해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경남도 본 예산 중에 주민참여 예산 비율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 경남도 예산이 8조 2,500억쯤 됩니다. 네. 네, 주민 참여 예산으로 볼 수 있고 넓게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게 한 1,100억쯤 되는데 네. 비율은 크지 않죠. 또 그 중에서 말 그대로 본래의 뜻에 맞는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한 것은 한 50억 좀 넘게밖에 안 되거든요. 0.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은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아직 얼마 되지 않고 네. 또 주민들에게 아직까지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너무 크게 의미를 축소할 건 아니고요. 네. 이 주민 참여 예산이 아직도 주민들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각 부처에서 예산 수요를 받고 그것을 예산 어떤 특화된 공무원들이 개수 조정을 하고 그 외에서 통과되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내 집 앞에 도로 내고 가로등 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이나 공무원에게 민원 제기하는 그 정도지 네.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결정해 볼 수 있는 어떤 능동적 주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것을 떠나서 한번 주민들이 직접 해보자고 이게 2009년도에 우리 경남에도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 또 참여해서 스스로가 한다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자발성 이런 측면에서는 비록 아직까지 비율은 낮지만 그 도입 의의는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자치 발전을 두고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게 하려는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네.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역 그 시도 이제 그리고 또 시군구 의회를 통해서 직접 집행부 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서 편성에 참여하고 또 감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그게 이제 대의제도에 맞죠. 대의제도 맞고 지방의회와 또 지방정부의 사이에도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는 일부 아주 좀 전에 하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8조 2,500억 중에 아주 일부 예산을 가지고 주민참여의 그 폭을 넓혀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주민들로 하여금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라든가 또는 도민들로 하여금 우리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통로,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8조 몇천억의 예산이 쓰여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1,100 정도가 이 예산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아마도 이제 동네에서 좀 더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 예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수렴되고 이제 해서 하면 좋은데 여기에는 또 하나 이제 함정이 그럼 과연 그 예산을 제안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표성이 있느냐? 네. 어쨌거나 시의원, 도의원은 그리고 구의원, 군의원은 주민의 대표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네. 민주주의의 대의 아주 기본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실제로 이걸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되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시의회나 도의회나 또 군의회가 또는 시청과 군청과 도청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어떻게 예산의 구조가 짜여지는지를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 훈련, 기회로 네.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의 주도는 물론이지만 주민 참여 예산이니만큼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르는 분들이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가 좀 잘못 끼워진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지적을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뭐냐면은 주민들이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느냐. 네. 일부 잘 아는 주민들이 들 수 있습니다. 일부 이제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라든가 특정한 어떤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이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네. 또 이걸 뭐 부채질했다 할까요? 이걸 또 방치한 건 또 도청과 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의회일 수도 있고요. 뭐냐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보려면은 이제 그걸 무슨 광고를 본다거나 또는 뭐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그걸 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보려고 해도 실제로 경남에서는 그 제시를 빼고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 공간으로 이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래서 네. 이거는 10년 동안 이런 예산 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 또 군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무관심했고 어떤 의미로서는 그 참여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치하는 건 지방의회, 지자체일 수 있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 정부 정책에도 좀 부응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이유 변호사님께서 뭐라 보십니까? 저는 이게 첫 번째로는 홍보 부족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이제 그걸 현실에서 느끼는 어떤 필요성 부족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로 보면 좀 알면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전년도에 된 걸 보면 우리 아파트 베란다 있잖아요. 네. 베란다의 태양광 설비에 그게 주민 참여 제한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얼마 안 해요. 한 5억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도서 상간 벽지에 응급 구조함 같은 거 설치하는 거. 네. 꼭 필요한 건데 사실 공무원이나 시의회에서 넘어가는 것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주민들이 알고 제안하고 현실로 반영되니까 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변에서 생활하는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면 이게 예산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점점 크게 나아가는데 문제점이 이제 좀 더 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동네 체육공원 이런 거 해달라. 그거는 네. 뭐 50억, 100억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관련 법이 국비도 들어와야 되고 도비도 들어와야 되고 시비도 들어와야 되는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 법, 지방재정법, 지방 무슨 법 관련 법이 또 부딪히게 되면 주민들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시의원이나 예산관계 공무원들은 이것만 하기 때문에 가는데 그래서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되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슨 법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실망해서 그냥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결국 이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론을 하는 게 네. 2019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 총회를 했었거든요. 네. 주민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과제 선정을 위한 주민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마련했었거든요. 네, 네. 점차 아마 저는 이게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들이 이제 알아야 되니까 주민들은 뭐 예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회계사, 변호사, 또 시의원, 공무원 또 그 어떤 구성된 지원단 이런 네. 걸 구성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처럼 참여 주민의 전문성이나 대표성 확보에 대한 문제도 참 큽니다. 예산만큼이나 어려운 게 이 전문 인력인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이 상징적인 주민들로 하여금 시민이나 도민들로 하여금 이런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예산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정도의 이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정당 정치거든요. 정당 네. 정치고 대의 정치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지금 시의원 도의원들도 다 정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당에서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또 그것을 각 시도, 시군, 의회에서 반영하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정당의 노력을 이끌어내지 않고 사실 정당이 참신한 어떤 예산을 내고 이걸 공약으로 내걸면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참신한 또 세대별로 계층별로 그걸 내면은 더 참신한 지지를 받겠죠. 그래서 정당 제도를 벗어나 가지고 네. 그 주민 참여 방식으로 요즘 말하는 이런 무슨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활성화되기 사실 어려운 한계가 있고요. 그것이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대표성과 대의성, 전문성인데 전문성은 결국 책임 정치를 하는 정당과 네. 또 의회 정치의 대의성 이걸 해서 맞물려 가야 되고 결국 그 반영 통로도 우리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그게 주민참여위원들이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그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앞서 지원단을 경남도에서 마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이 행정이 나서서 지역의 지식인과 또 주민들을 연계해주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필요성과 한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이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뭐 이삭 줍기 시스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우리가 뽑지만 세밀한 영역까지는 모를 수가 있고 내 네. 바로 앞의 영역은 주민이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가지고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그 전문가를 또 다 대자고 하면 또 한 명의 시의원을 만드는 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것 부분에서 조금 낮은 정도에 있어서는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상근직은 아니지만 회계사, 변호사, 또 전직 관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속기 구성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주민참여 예산제 몇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짚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이 납세자이자 또 그 세금의 예산의 혜택을 받을 주체입니다.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예산에 대한 지역 예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 가져야 되고 또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사례들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당의 역할, 도당, 시당 또는 당협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시민단체들 그 지역에도 뭐 외국에는 싱크탱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도 지역 싱크탱크가 있고 합니다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지역의 싱크탱크를 통해서 이런 예산 문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당을 뒷받침하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 그래서 시민들이 아이디어가 오면은 그 아이디어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지역에도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이제 퇴직한 공무원들이나 또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네. 정책 전문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예산이 우리가 쓰는 세금이 어떻게 얻어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지출하는 예산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가를 그 실효성을 꼼꼼히 따지는 하나의 네. 큰 어떤 시민, 도민, 주민의 교육 어떤 훈련, 예산 교육이랄까 예산 관심 훈련 통로 로서의 의미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예산에 대한 관심, 실제로 내가 낸 예산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다는 어떤 적극적인 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변호사님께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 보십니까? 이게 저는 뭐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온 것들도 나름 의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 주민 참여 예산이 가지는 의미 두 가지가 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명성과 참여성입니다. 네. 이게 사람들은 예산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는 시의원, 내 아는 시장 군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뭐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의원을 모르는 사람, 시장 네. 군수에 영향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좋은 의견이 있을 때 반영할 수 있는 네. 통로는 저는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참여성이거든요. 이렇게 참여하게 됨으로써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뭐 자문단을 구성하고 약간의 비용 드는 것은 그는 우리 지방자치 풀뿌리 활성화의 하나의 어떤 투자액이라고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성공은 관계기관의 제도적 허점 보완과 주민의 더 많은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를 인식 전환의 기회로 삼아 내후년 예산에서는 도민의 참여가 더 빛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